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시지가 있고 콘텐츠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는 방송 공유진의 정세 분석이 개국이란 말이 좀 쑥스러운데 최초로 출장 촬영을 왔습니다. 박수. 출장 촬영을 왔는데 근데 제가 오늘 온 다음에 놀란 게 제가 오늘 출장 촬영을 왔는데 출장 촬영 온 곳에 계신 분이 저와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 우리가 무슨 커플룩도 아니고 사실 요즘에 이른바 남자끼리의 브로맨스가 유행하잖아요. 예. 브로맨스인데 제가 오늘 출장 촬영을 온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한상공인의 당 당사에 왔습니다. 설릉역 앞에 있는 대한상공인 당의 당사에서 오늘 그 상공인의 당의 대표이신 김현식 대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멋있어요. 이 색깔이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예. 대한민국 워낙 많은 정당들이 지금 나오는데 예.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 정당들이 출연했다. 예. 근데 저희가 보라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7대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기호는 7대 정당이 아니고 한번 기호 예. 보여주세요. 지금 힘차게 이륙 중에 이륙했죠 이미. 26번. 예. 그럼 혹시 항공대 나오셨나요? 항공대. 제가 알기로는 대한상공인당이 명예대표로 배철수 씨를 영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항공대 그게... 나오신 맞습니다. 항공대 나오신 실제로 이륙. 예. 제가 근데 화전에 항공대학이 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고향 시민회장을 하면서 제가 단독으로 그 대학교 이전을 방지하려고 단식 농성을 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륙번호가 따라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일단 그 시청자분께서 제 유튜브가 구독자는 많지는 않은데 주로 그 개혁신당 기자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많은데 그 저 시청자분께서 대한상공인당 한번 소개와 동시에 김현식 대표님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본인을 한번. 대한상공인당은 그 이름 그대로 이 1,800만에 이르는 약 1천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장 큰 대한민국의 표집단입니다. 유권자 집단. 그리고 800만의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비롯해서 뭐 이주민이라든지 탈북민이라든지 또 제가 문화예술 출신인데 이 대한민국이 뭐 지금 한류가 있지만 문화예술 굉장히 많은 종사자가 있는데 너무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들을 대변해 줄 세력이 없어서 그동안 재벌도 노동자도 농민도 다 조직화돼서 자기 몫을 권익을 대변하고 찾아갈 수 있는 정치 세력화를 하고 정당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표집단인 그리고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되어야만 할 이 집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정치 세력화해서 정당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그 결의가 있어서 창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정말 그 굉장히 좋은 창당 이념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궁금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사실은 그 김현식 대표님을 주로 온라인에서만 주로 뵈가지고요. 저도 사실은 몇 번 안 뵀는데 오프라인에서 김현식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뭐 김현식 하면 가수 김현식을 생각하는데 비천한 것처럼. 저는 그 6학번 학교를 다녔어요. 고향은 저 충남 연기니까 우리 공 박사님 바로 옆 동네 고향으로 바로 저 어깨를 맞대고 있는 동네죠. 그럼 제가 여기서 약간 지역주의적 발언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제가 굳이 말씀하면 그러면 김현식 대표님과 저가 있으면은 한마디로 이게 우리 추천끼리 이렇게 되겠네. 우리 추천끼리가. 그러면은 또 동시에 또 그럼 전공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는 또 고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유신 말기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불운한 세대가 됐다고 봐야죠. 굉장히 엄혹한 시절에 그 사회정의를 고민하다가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초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건 정말 라떼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76학번에서 좀 유명하신 분 있나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 아마 유명으로 따지면 저 유튜브
방송으로 유명한 고성국이 제 친구. 아, 고성국 박사, 고 박사. 그때 같이 학생 운동을 했던 친구. 아, 지금 현재 고성국 박사님도 지금 교실에 다니셨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국민의힘 105석만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105석만 확보해서 우리는 왜 105석으로 왜 충분하냐? 105석에다가 이제 검찰권과 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은 나머지 195석의 야당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게 고성국 박사님의 이론 같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또 친하신가 봐요? 뭐 과거에는 뭐 한때 친했는데 좀 다른 길 걷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아, 사실은 고성국 TV는 수십만의 구독자인데 제가 고성국 박사면은 예. 제가 이거 대한상공인당 기꺼이 소개해 드렸을 것 같은데 예. 아, 고성국 박사님 좀 치사하네 대한 말. 아이 구독자들 막 하면서 아니, 제가 따로 부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그 대한상공인당과 김현식 대표님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요. 대한상공인당이 필살기, 동시에 히든카드, 그리고 독보적인 콘텐츠인 정책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정책입니까? 대한민국 이 지금 거대 양당제 예. 87년 소위 체제라고 하는 예. 이 제왕적 대통령제 예. 또 지역 이념을 등에 업은 이 대결구도 예. 속에서 지금까지 적대적 공생을 했던 이 거대 양당제 이 폐해가 완전히 끝장을 보여주고 있는 판이 이번 선거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치개혁을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빨리 합리적인 다당제 연합 정치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정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일대 개혁이 돼야 된다. 그 개혁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 바로 이 정당 보조금 국민 직불제입니다. 직불제하면은 직접 준다는 거잖아요. 국민이 직접 선택해서 자기의 권한으로 정당 보조금을 특정 원하는 정당에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당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왜 정당에 대한 보조금 주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데 여론이 왜 자꾸만 정당 보조금 폐지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의 제도에서. 어쨌든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그 한에서는 건전한 정당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건 국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배분 방식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대 정당이 자기들이 독식할 수 있는 독과점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새로운 정당들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은 그 방지해와 막아왔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기껏 어렵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싸우고 하면서 대화 토론을 통해서 최종 합의된 게 소위 다당제를 유지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인데 예, 준연동.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냥 당 대표가 양쪽 1인자가 내려 꽂는 사람들로 다 채우는 과거로 회귀하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지금도 지금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인 위성정당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위배되고 있고 그동안 정치개혁을 위해서 무수한 정치인들이 노력해서 합의된 것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고도 위력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공약화한 게 이 정당 보조금 국민 직불제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총선을 기준으로 각 당이 얻은 의석수 그리고 득표율을 가지고 일단 2% 미만은 자르고 2% 이상이 돼 원내 교섭단체들이 일단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가져가고 또 의석수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로 해서 정당 보조금을 운영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연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656조 금년도 기준으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렇게 하는 배분 방식을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거대 정당 위주로 가져가고 신생 정당은 진입이 어려운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다음에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그 기록한 자기네 성적을 가지고 4년 동안 계속 고정적으로 매 분기마다 이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선거 때만 그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걸 정당 운영 보조금을 언제든지 3개월마다 국민이 자기 권리를 가지고 n분의 1을 행사하도록 해줌으로 해서 언제나 정당 심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일단 받으면 4년 동안 그 정당이 아무리 속된 말로 전문용어로 깽판을 쳐도 그렇죠. 돈을 계속 쭉 받는데 이거를 4년 동안 계속 쭉 받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심판을 보조금이 받아요. 달라지도록 하자는 거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직분의 주체는 국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선관위가 그냥 배분하는 거를 국민이 직접 배분하는 거고요. 어차피 선관위가 주는 돈은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 국가예산은 국민이 부담한 돈이에요. 예. 그것을 자기들 기준으로 그리고 거대 정당 중심으로가 아니라 국민이 언제든지 선택해서 어제까지도 공약을 믿고 내가 지지했는데 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이랬을 때 언제든지 타정당으로 그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말하자면 3개월마다 간단하게 모바일로 나는 이 당에서 이 당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정치자금 배분 몫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대한상공인당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1년에 약 500억 정도가 정당 보조금으로 나가고 그게 국민 1인당 1,100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1,100원을 저의 몫에 1,100원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A당에서 B당. 이를테면은 A당이 민심과는 무관하게 흔히 말하는 팬덤 정치에 휘둘리면은 너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면서 제가 다른 당으로 싹 바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팬덤 조직이 이게 굉장히 많은 폐해를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에도 반영돼 가지고 한번 주류가 되면은 비주류 사람들을 마음대로 잘라내고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는 그리고 이 투쟁적인 형태의 정치만 이루어지는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당은 장악할지 몰라도 국민한테 보여지는 정치자금 지원 액수가 국민들이 볼 때 못마땅하면 다른 정당으로 빠져나갔을 때는 이 당에서 팬덤 정치만 가지고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 제가 이걸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지금은 뭐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1년에 1,000원밖에 안 내거든요. 그분들이 1년에 1,000원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는데 몇만 명이 이거는 국민 거의 뭐 수천만 명이 1년에 1,000원이 아니라 3개월에 1,100원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은 이를테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님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이 정당 직불제 국고보조금 정당 직불제가 2년 전에 시행이 됐다면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말도 안 되는 구실로 당대표에서 쫓아낸 순간 그 순간 갑자기 국민의힘에 지급되는 정당 보조금이 확 빠져나가죠. 네, 그러면 왜 그러냐 해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으면은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무리하게 찍어낼 수도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 제도가 바로 심판받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당심으로 불리는 일부 극렬 소수가 당을 좌지우지하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심으로 불리는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여론이 아니라 민심으로 알려진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다수의 여론이 정당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당 내부 자체도 민주화시킬 수가 있고요. 서로 주류와 비주류가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지 이번 공천 과정에 나오는 폐해 같은 짓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당 견제를 제도가 일종의 현재 이른바 소수의 당 실력자에서 폐쇄적이고 밀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 거대 정당을 강제 개항시키는 거네요. 강제 개항. 정당의 문화 자체를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대 양당 중심의 적대적 공존 체제의 무한 투쟁 이 정치를 종식시키고 제3지대에서 다양한 새로운 정당들이
다양한 세력을 대변한 정당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3개월마다 계속 올라가면서 충분한 운영 자금을 확보해서 당세를 늘릴 수가 있고 키워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은 국민들이 4년에 한 번씩 밖에는 할 말이 없는데 정당의 일종의 주주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당들의 주주. 한마디로 정당들의 어떤 개미 투자자로.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은 뜻으로는 뭐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팬덤 정치가 되니까 당원의 주주를 확보한 사람들이 일당 독재가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공천도 그런 기준으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폭력적인 방식, 일방적인 정치에는 이제 서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 기관이 참 열심히 그렇죠. 그 여론조사를 해서 정당 지지율을 발표하는데 그 지표보다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100%더 정확한 민심을 반영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그 특정 회사 이름을 저는 거론해도 됩니다. 저는 일반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리얼미터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현찰미터, 현금미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거냐면요. 사실 지금의 정당 고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그 양당, 거대 양당의 당원들의 주장이 이거거든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러면 자기들 당비를 막 운영해야지 국고 보조금 왜 타갑니까? 맞습니다. 지들 당비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1년에 500원, 아마 금년엔 선거가 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지 않나요? 훨씬? 그 수백억도 돈을 가져가면서. 어쨌든 민주적 원리로 당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권을 가지고 가는 건 정상적이에요. 다만 그것이 횡포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이 언제든지 그것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정당 민주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과점 정당 체제에서 다당제의 연합 정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정치 자체가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 이를테면은 상공인들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대 양당보다는 대한상공인당이 그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더 잘 반영해 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내 몫의 국고보조금 1,100원을 대한상공인당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은 저희가 대변하는 이 1,800만, 1,0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도 이들은 이념을 가지고 좌우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어떤 거대한 중도 집단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또 선거 참여도 열심히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에요. 대부분들 보면. 뭐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그럼 가게 비워놓고 뭐 돌아다니면서 정치 활동합니까? 그거 어렵죠. 또 소기업을 운영하려면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리고 리스크까지 떠안고 그 경영을 해야 되는 업주들 이런 사람들 정치활동 평소에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집니다. 그 1,000만이나 되는 숫자가 자기들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치를 완전히 팬덤 위주로만 해가지고 또는 극단적 이념만 현실성 없는 얘기들 가지고 싸움질만 하고 있다. 언제든지 심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정당 보조금 국민 직불제가 정치를 근본부터 바꾸는 1,100원의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곳이다. 시발점이 되고 네, 아주 위력적인 불씨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거는 뜻에 공감하는 아주 이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어르신들, 명망가들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선거 중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선거가 끝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 운동 차원에서 이걸 끌고 갈 계획입니다. 어제 이와 관련된 행사가 있다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행사였죠? 국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죠. 저희는 원내 정당이 아니라서 뜻을 공감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원욱 의원하고 또 소나무당이 호응을 해서 소나무당. 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일단은 거대 양당은 안 올 것 같은데 대신에 뭐 제안은 저희가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대신에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 같은 좀 분들 오셨으면 훨씬 더 컨스프러트한테 받을 것 같았는데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두 분들이 지금 경각에 달린 이 위기를 돌파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격전에 치르고 계시는 분이라 뜻은 공감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도들과 제가 그게 확 와닿거든요. 딴 게 아니라
지금은 4년에 한 번 심판할 수 있는 정치권을 3개월에 한 번 심판할 수 있다. 상시 심판하는. 한마디로 이제 3개월마다 자기가 국고 보조금을 주고 싶은 정당을 바꿈으로써 예.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도 이른바 돈줄인데 정말 정당들을 돈줄을 혼내줄 수 있으니까 돈줄로 그러면은 만약에 그럼 만약에 이 제도가 있었다면은 최근에 이제 저는 한국 정치의 극단화를 보여줬던 저는 현상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조국 사태, 1차 조국 사태죠, 1차.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는 트위투버들의 이른바 그 준동인데, 진보에서의 조국 사태와 보수에서의 트위투버의 준동이 없었겠네요. 이 제도가 없었으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조국 장관보다 저는 조금 더 앞서 민주화 운동했던 예. 선배 그룹인데 사실 조국 사태가 날 때 굉장히 걱정하고 또 문제가 됐을 때 이쯤에서 차라리 물러나고 총선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그걸 굳이 가지고 일을 키워놓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여러 가지 뭐 물론 무리한 수사도 있었고 지나친 것도 있었지만 진보를 표방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공적인 측면에서 공인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자기 사생활 또 개인적인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등장한 이 조국 당 때문에 제3지대가 다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결국은 정권 심판 양에 차지 않는 분들이 그쪽 당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지금 논점이 좀 이상해졌어요. 이번 선거의 성격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었는데 하나는 그 중간 평가기 때문에 심판의 성격은 분명히 존재한다. 잘못했으면 심판 받아야 되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거대 양당제 문제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치 행태를 좀 바꾸는 다당제로의 전환의 아주 절대적인 기회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제3지대에 나와 있던 주체들도 제대로 좀 잘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늦게 창당하면서 합쳤다가 헤어진 두 양당 지도자들한테 개혁 대연합을 결성하자고 선도적으로 제안도 하고 설득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결실을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습니다. 저도 방금 대한상공인당 김영시 대표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총선이 정권 심판과 정치개혁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올해 제22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치개혁 없는 정권 심판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정치개혁 없는 정권 심판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복수였죠. 흔히 말하면 우리가 막장 그게 나오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복수극이 아내의 유혹인데 마치 아내의 유혹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들 그대로. 그래서 생각 있는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정치 행태 이번 선거판을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절망적이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죠. 저는 이 상당수가 투표장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한상공인당처럼 이렇게 실제로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 정당이 약진해야 되는데 그 김현식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그 이번 총선 국면에서 운석이 두 번 떨어졌다고 봅니다. 운석이 두 번 떨어졌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조국 운석이에요. 조국 운석. 그래가지고 조국 운석이 떨어지면서 제3지대가 초토화됐는데 근데 문제는 제3지대는 공룡도 아니야. 공룡도 아닌데 운석 맞고 멸종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운석은 최근에 정말 인구의 회자되는 것처럼 윤석열 운석인데 그래서 보통은 운석열이라고 많이 하죠. 운석을 했는데 지금은 윤석열이란 운석이 떨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거의 초토화됐어. 국민의힘이라는 공룡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운석열이라는 운석 맞은 거는 사피기적이고 자업자득인데 저는 제3지대가 조국이라는 조운석을 맞은 거는 참 이해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정치개혁 없는 정권 심판이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정당 문화가 바뀌고 정치판 자체가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에 심판을 하는 정서적, 감정적 심판으로 끝나는 선거로 간다는 것은 이건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해결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선거판이 아닌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상공회당이 만들어낸 필살기, 히든카드, 그리고 회심의 콘텐츠가 정당 번호금 국민지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당들도 소수 정당들밖에 어차피 응하지 않을 거고 거대 정당은 뭐 공문 보냈지만 이런 방법 얘기도 없어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시민사회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뜻은 다 100% 공감을 하는데 아직 신생정당인 대한상공인당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안 쌓이다 보니까 이번에 결합하는데 조금 이 총선 이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같이 기자회견을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 26번 대한상공인당이 이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륙을 해야지 환화 비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정당 직불금 제도 외에 또 다른 정책을 또 준비하신 게 있나요? 예, 대한상공인당에서. 우선 정치개혁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타당도 비슷한 걸 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차별화되지 않는 건 저희 빼고 이걸 저 간판으로 걸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민생 중심의 정당입니다. 저희는 중도 정당이면서 정책 정당이면서 민생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00만 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약들을 중심으로 민생 정책을 내놨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1번이 중소상공인들 위한 전담은행 신설.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계층이 바로 저희가 대변하는 이 계층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강국이 되고 안정적인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이분들이 중산층으로 행복한 중산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몰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대 정당은 그냥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 한 분 정도 스카우트해서 비례 한석 주는 걸로 대충 빼오고 저희가 내고 있는 공약 중에서 좋은 걸 또 가져다가 또 자기들 빅마우스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보도자를 뿌려도 보도가 안 나오는데 우리 거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건 또 기사가 됩니다.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면 특징이 일단은 선거 때 떠들기만 하지 그다음에 실천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조금 아까 이제 민생 공약 말씀드린 것 중에 당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명을 했어요. 이제 상환할 때가 됐는데 지금 금리는 엄청나게 올라 있고 금리가 지금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서 지금 돌아가지도 않는데 이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간의 그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탕감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원금도 유예하고 이자도 저금리로 다 갈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정책을 제안했고 또 차제에 저희가 물론 좀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이 자영업이 좀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을 살펴줄 수 있는 전담 공기관으로 청급의 기관을 하나 소상공인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걸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도 사실은 방송 전에 대표가 제가 약간 이제 사전에 약간 미팅을 가졌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조직은 여튼 우리나라 어떠한 재벌들이나 건물주는 국민의힘이라는 자기들의 정치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노동주, 대기업, 정규직 같이 안정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자기들만의 정치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1,800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업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플랫폼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역할을 원래는 진보정당이 했었는데 진보정당이 몰락했잖아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의 정치 플랫폼 역할을 했어야 될 정당이 진보정당인데. 근데 이제 진보정당도 노동 쪽을 대변하고 민노총 기반의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 표집단의 지원도 받고 있고. 근데 그랬을 때 이를테면 지금같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폐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기업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물론 생명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규모에 관계없이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서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일견 50인 미만의 소기업들, 소상공인들에게 무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그걸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 행정적인 것, 뭐 여러 가지 어떤 규제에 의해서 피곤한데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이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고 그걸 조금만 부분적으로 해도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법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걸 한 것은 그 행정 편의주의고 무책임하다. 국가가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정부가. 이건 아니다. 이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소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든지 뭐 등등 하고 그리고 다른 지원 대책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부과를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적용 배제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에서는 또 반대해요. 그런 점에서도 저희는 중도적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같은 사회적 약자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은 이 그 정당 보조금 국민 직불제처럼 기성 정치권에 대한 어떠한 개혁을 강력히 강요하면서 동시에 실제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상공인들의 정치 세력화하는 과제, 이게 장기 과제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근데 한데. 이제 상공인들을 사실은 단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단체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단체들이 모여서 뭐 총연합회도 구성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결속력이 노동이나 또는 자본이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너무 힘들고 지금 너무 절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절박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규합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대변하는 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나온 거니까 그 역할을 이 사회에 꼭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적어도 이 1,800만에 소속된 분들은 이번에 저희 정당을 꼭 밀어주셔야 됩니다. 단 한 석이라도 원내에 진출했을 때 갖는 의미는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1,800만 소상공인들과 상공인들과 그분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거의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는 될 텐데 그분들이 여전히 정치적 이륙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치적 이륙을 위해서 기호 26번 상공인당이 이번에 확실하게 이륙을 했습니다. 예, 이륙을. 이게 순항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좀 사실은 저도 지금의 바탕은 저도 그냥 상공인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저 같은 풀에서도 좀 상공인이거든요. 대신에 상공인들은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 자세히 보시면 뭐 굉장히 다양해요. 이를테면 1년에 수백억의 출연료나 광고 모델비를 받는 영화 배우들도 상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좀 불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본질이 상공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백종원 씨도 상공인인데 그런 분들이 대한 상공인당 같은 데 좀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 국민의힘 같은 거두정당에서 그런 분들 영입한다고 막 떠들고 있으니까 참 좀 답답합니다. 거기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요. 열릴성 없는 얘기고 네. 우리 힘으로 작지만 워낙 거대한 집단이기 때문에 결속만 된다면 훌륭하게 힘을 축적하고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말이죠. 예. 요즘 난리가 아닌 이 의료 문제. 예. 사실은 병원장들도 자영업자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예. 본질은. 그 자영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국민 생명을 볼모로 와가지고 뭐 정치판을 자기들이 좌우할 것처럼 이렇게 오바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런 자영업자들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가족노동 가지고 어렵게 기존에 고용된 노동자들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해가면서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어요. 저도 요즘에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 저도 이제 주로 제가 있는 데가 지식산업센터인데 물레동 쪽에 그 구내 식당에 가는데 뷔페 보면은 거기 아들이 카운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들로 딱 보이는 그 카운터를 보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정말 상공인 분들 중에서 직원 부릴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굉장히 행복한 대부분 이렇게 직원도 아니라 가족들의
노동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가족들의 노동을 투입하는 단계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참 근데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참 광범위한 게 재밌는 게 이번에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호응하는 정당들하고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 두 그룹의 특수한 분들이 오셨어요. 대표에서. 하나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이게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만 한 25만 대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촬영하는 현장에 카메라는 안 나오지만은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카메라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비정규 노동자인 것 같으면서 네. 실제로 법적 지위로는 보면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영업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프리랜서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집단이 있는데 이런 분들 지금 이 플랫폼에 이익이 되면서 자기네들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줘야 될 게 이분들 사고 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공제조항. 이거 설립 급해요. 그래서 법제화하고 정책 지원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그 다음에 배달의 기수들, 택배부터 시작해서 오토바이까지. 그날 그 오토바이 완전 군장을 하고 대표해가지고서 라이더를 대표해서 지지 선언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런 집단들이 사고의 위험에서 또 구조적으로 과도한 노동을 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게 해결한다든지 또는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깃발을 드니까 이분들이 지지 선언을 하러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대한상공인당 김현식 대표님 기호는 26번입니다. 예. 대한상공인당 김현식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방치가 돼 있어요. 거의 이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경험합니다. 정말 저도 이제 의료보험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대출이 안 돼요. 네. 한마디로 주란 소리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의 절대 다수가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노동 같은 경우에는 입이 노동운동을 통해가지고 거대하게 성장하고 조직돼가지고 사실은 충분한 몫을 가져가고 있고 소리도 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제1과제가 지금 저출산 아닙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민족이 소멸될 판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데 개선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그나마 무슨 출산이니 양육이니 해가지고서 무슨 휴가도 받고 뭐 보조금도 받고 별게 다 있는데 자영업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자영업자는 애도 낳지 말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저 같은 가게 문 닫고 가서 애기 볼 수도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입니다. 아무리 당장에 라이더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물론 뭐 요즘에는 여성 택배 기사도 있고 뭐 여성 라이더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라이더들이 과연 결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동시에 결혼한 라이더가 애를 낳을 수가 있을까?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공약으로 이런 자영업자들한테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대체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고 저희는 일단 이 저출산 극복을 하려면 누구라도 이유 불문하고 이 땅에서 일단 임신을 한 사람은 국가에 신고를 한 등반부터는 국가가 책임하에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출산 보육까지 다 국가가 전담해서 해주는 후견인 제도 책임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법제화하고 제도화시켜야 된다. 이걸 지금 저희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국가가 대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갚아다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 국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지금 저출산 문제 나온 지가 벌써 언제부터인데 무수한 돈을 썼지만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 혜택이, 그러니까 저는 참 화가 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일 높은 게 세종시 공무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장 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안정된 사람이 낫죠. 대신에 이게 왜냐면 방금 이제 우리나라 상공인들도 그분들도 사회적 의무는 다 뭐 이행하지 않습니까? 불안합니까? 세금도 내고 그분은 다 뭐 병역 의무하고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 상공인들에게 모든 사회적 의무는 다
다 지우면서 혜택은 주지 않는. 예, 예. 굉장히 좀 국가가 저는 이게 지난 20년 동안 이제 정권이 뭐 양당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느낌이 받아요. 국가가 굉장히 좀 싸늘해요. 야멸차. 한마디로 국가가 저는 지금의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정권의 성격이 어떤 거냐면요. 국민의 힘이 잡건 더불어민주당이 잡건 간에 국가라는 권력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해요. 국가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통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한 사람을 건달이라고 합니다. 건달. 하지만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사람을 양아치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양아치 국가가 됐어요. 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상공인들에게 엄청 야멸차고 매몰차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말 빌려면 박절하잖아요. 네. 네. 아니, 금방 말씀드린 저출산 문제도 아니 보수 정부 10년하고 진보 정부 10년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럼 어느 정부가 그거 제대로 개선하는 거 있냐 이거예요. 전 똑같이 책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뭘 해놓은 게 있느냐. 응? 그리고 중산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안보에서도 강국이고 안정된 국가가 되는데 그거 해결 못했잖아요.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그거는 저는 이 거대 양당제 진영 정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합리적 대안도 못 만들면서 상대방을 잡아뜨려가지고 내가 다 권력을 차지하겠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줄 서서 선동당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 구조 속에서 과연 내일의 한국 정치가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망스러워요,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최근의 사례만 보자면은 저는 정치개혁 없는 정권 심판의 첫 번째가 윤석열 정권이었다. 어떻게 보면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정치개혁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저희 올해 총선도 결국은 정치개혁 없는 정권 심판만 또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복수, 맨날 뭐 복수 열전, 뭐 사화, 당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들만. 그래도 뭐 저희 당이나 지금 중소상공인들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에서 과거에 뭐 우리 유시민 씨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니 정권 바뀐다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뭐 마치 저쪽이 정권 잡으면 나라가 금방 망할 것처럼 서로 위협해가면서 진영을 결속해가지고 패싸움을 해버리는. 그런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해놨냐는 거예요. 그 정권이 바뀌면 나라는 안 망하는데 상공인들 망하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왜냐하면 항상 위기가 닥칠 때 가장 힘든 것은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죽어나갑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대변하고 있는 이 집단인데 이 집단은 지금 몰락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정말 앞으로 이 사회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몰락을 막기 위해서 대한상공인당이 힘차게 이름을 해야 되는데 기호 26번을 달고 색깔도 같으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가 사실은 무슨 뭐 사귀는 것 같아. 저희가 커피티에 남자들끼리 이렇게 저것도 색깔도 보라색을 입고 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야릇한 색인데 보라색이 야릇한 색인데 핑크 이게 근데 자주색이 약간 이게 좀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게 약간 좀 섹스 어필한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야릇한 색깔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대한상공인당 우리가 보통 상공이라면 굉장히 좀 하드한 생각을 하잖아요. 거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대한상공인당에 또 요번에 제시한 주요 정책이 하나가 이른바 딴 게 아니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가 하거든. 저거 보고 굉장히 좀 처음에 있었어. 아니 상공이랑 문화예술이 보통 우리의 보통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 하면은 상공인과 문화예술인은 정 반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대한상공인당이 문화예술에 대한 보호 정책을 굉장히 좀 강하게 표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집단은 상공인이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라는 이 1,800만이지만 그걸 가고자 하는 목표는 대안이라는 것에 또 들어 있습니다. 정신이.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같이 남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약소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과거에 찬란했던 우리 역사 문화가 있었던 정말로 말하자면 족보 있는 나라고 찬란했던 유산이 있는 나라인데
이제는 남의 눈치 보고 사대주의에 쩔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럴 만큼 우리가 뿌리가 없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류가 대중문화 한류가 세계를 다 흔들고 있고 예. 전 세계 MZ세대들이 한글 배우려고 열풍입니다. 예. 그들이 그 한글을 배우고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의 대안이 뭔지 물어봐요. 예. 대통령부터 초등학생까지 대안이 뭔지 말을 못해요. 이게 무슨 문화 선진국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태극기 뭐 복잡하고 요상하게 생겼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못해요. 자기 국가의 정체성이 뭔지조차도 교육을 안 하는 나라, 배운 적이 없는 나라가 무슨 문화 선진국이 되고 대국이 되냐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 세계가 우리를 오히려 배우겠다고 달려드는 판에 물어보면 우리 것조차도 설명 못하는 이 현실은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한국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에 왔다. 즉 르네상스라는 건 뭐냐면 재발견, 재평가, 재창조입니다. 재발견할 만한 위대한 역사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거나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냐? 중국의 사대하고 일본 식민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전부 다 잘라내가지고서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놨어요. 반도 안에 가둬놓고. 이거 깰 때가 왔고 깨야 된다는 것이 거대한 시민사학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그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커져야 돼서 역사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식민지 왜곡된 거 다시 역사부터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바꾸고 있어요. 그들이 왜곡해놓은 역사를 그대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르네상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신한류를 조성해서 어떤 정신문화의 영역까지 전 세계를 주도하는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중도적 마인드를 가지고 실용정신을 가진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애국정신을 가진 민초인 이 집단이 대한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 문화 르네상스 운동의 주체로 나서자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명을 상공인당이 아니라 대한상공인당.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어떤 해석을 하자면은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을 수 있지만은 상공인에게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상공인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상공인은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가 보통 그 경제 주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 3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물산 장려 운동, 국채 보상 운동, 금모기 운동. 금모기 운동은 잘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이 3가지 운동 모두 상공인들이 주축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대부들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동시에 사대부들은 국권을 빼앗기고 관료들이 경제 주권 말아먹고 지식인들은 무력하게 나라를 빼앗겼지만은 오히려 상공인들이 앞장서서 물산 장려 그리고 저기 국채 보상 금모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당을 애국정당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새는 애국 얘기하다 보면 무슨 태극기 부대만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거는 잘못된 보수고 이 땅에는 참 보수가 없다. 진짜 그 참 보수 바로 세워야 된다. 그걸 세워야 될 사람들은 어떤 특정 이념에 너무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못합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해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중도가 바로 중심을 잡을 때 좌우의 대립도 적절히 아울러서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거지. 이 중도가 빠진 상태에서 양극단이 부딪히면 나라는 절단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 거대한 중도 집단인 이 사람들이 피해는 다 보고 있고요. 이 구조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한상공인당이 힘차게 이륙을 하면 이 기호 26번으로 달면은 그러면 이제 엊그제 있었던 가장 어이없는 이를테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일종의 뭐 우길기 허용 조례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은 오늘 그 시의회 앞에 가서 그 발의를 한 사람들 자체부터 발상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갑질 직구적들. 그리고 더군다나 30초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판에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위하려고 생각하다가 그게 급하게 다른 팀원들이 또 많아가지고 그냥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저 개인적 견해로 저는 요번에 말도 안 되는 우길기, 전범기 허용 조례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은 저는 그분들은 마약 검사 받았다고 봐요. 마약 검사 받았다. 왜냐면 그분들 제정신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정도에서 좀 방송을 마치라고요. 그런데 저기 한 가지. 그럼 이제 원래는 저희가 예정이 없던 건데 이제 그 대표님께서 1분만 딱 저기 대한상공인당의 출사표 정면 발표를 해주십시오. 1분만. 그걸로 이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1분만. 제가 그동안 대담을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유권자층 그리고 그들이 중산층으로서 행복한 나라가 될 때 이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섰기 때문에 절대로 진영 논리와 허황된 이 투쟁 일변도의 정치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로 중도가 바로 서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원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공인들이 스스로 자조노력을 가지고 뭉치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1800만 소상공인 사회경제 약자들은 이번에 반드시 26번에 투표를 하시면 위대한 정치혁명, 새로운 민생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공인준의 정세 분석 첫 번째 출장 분석, 공인준의 정세 분석 첫 번째 출장 분석은 대한상공인당 김원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의 대담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